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미국과 일본의 디지털 통상 협정인 USADTA 그리고 영국과 일본의 디지털 동반자 협정에 대해 분석하고 비교해본 5조입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발표 과정에 대한 짧은 소개를 드린 후에 목차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조원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분배를 했고요. 발표는 여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9학번 문수민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발표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 면담을 포함해서 총 5번 정도의 회의를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는 28일에 마무리를 짓고 29일에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목차를 보면서 본격적인 내용의 순서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USADTA와 영일 디지털 동반자 협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고 6화 원칙을 통해서 각 협상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핵심 조항들을 위주로 주요 내용들과 그리고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의 연구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적용한 방법론인 퍼트넘 이론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본론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본론에서는 저희가 선택한 포트넘 2단계 게임 이론을 통해서 두 협정을 분석하고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두 협정에 대한 관계들을 먼저 보면서 파악을 좀 개괄적으로 한 후에 본론에서 더욱 더 세세하게 비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협정을 최종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마무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연구 요약과 한계를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연구를 또 제안을 해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서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인 USADTA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6화 원칙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USADTA는 2019년 10월 7일에 미국과 일본이 미일 무역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체결한 협상입니다. 전자적 전송물, 즉 전자적 방법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치를 그 대상으로 하는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협정이 체결되게 된 배경과 이유는 이제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요. 미국이 2017년에 TPP를 탈퇴하고 난 이후에 일본을 중심으로 CPTPP가 발효가 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CPTPP를 통해서 값싼 관세로 일본 시장의 진입이 좀 더 활발해지는 반면에 미국은 이제 TPP를 탈퇴했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본과 양자 협정을 통해 이룬 것들을 좀 만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미국 측에서 디지털 협정도 함께 주장하게 되면서 협정이 이루어지게 됐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중국의 부상과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이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관계들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협정을 맺은 배경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아래를 보시면 이제 USADTA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18년 9월에 미일 무역 협상을 최초로 개시를 했고 이후에 장관 무역 협상을 시작하고 19년 8월에 정상 간 미일 무역 협정과 디지털 통상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두 협정에 대한 서명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 연도인 20년도 1월 1일에 두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USJDTA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SJDTA는 보시는 것처럼 총 22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오는데요. 이 중 저희는 핵심 조항 5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특징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조항들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자책이나 비디오 같은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는 걸 금지하는 조항인 제7조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해주는 제8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제10조에서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인증과 전자서명의 사용을 허용을 했고 제11조에선 데이터 현지화 금지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이제 컴퓨터 설비 현지 설치를 금지하는 의무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17조에서는 이제 소스 코드와 알고리즘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은 이제 소스 코드만 보호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CPTPP랑은 좀 다르게 소스 코드에 표현되어 있는 알고리즘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을 하면서 보호 대상을 좀 더 확대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USJDTA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독자적인 협정으로 제시된 최초의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USMCA인 북미 자유무역협정이랑 어느 정도 유사한 수준의 포괄적이고 그리고 혁신적인 규범을 담고 있는 협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CPTPP에선 다루지 않는 알고리즘, 금융데이터, 암호화 기술 같이 보다 더 강화된 디지털 규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PTPP 플러스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영국과 일본의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령 디지털 동반자 협정은 22년 12월 7일에 일본과 영국이 양국 간의 디지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맺은 장관급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경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일본과 영국이 기존의 협력 구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디지털 인프라 및 기술, 데이터, 디지털 규제, 그리고 디지털 변혁 등에서 14개 분야에서 양국 간의 이중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영국과 일본은 IT 부문의 시장 가치가 4천억 파운드를 넘는 현대기술 강국입니다. 그래서 본 협정을 통해서 양국의 고유한 강점을 발전시키면서 복잡한 여러 기술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협정의 과정은 전과 같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19년도 1월에 영국과 일본이 공동 성명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20년 10월에 양국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양국의 관계를 다졌고, 이후 22년 5월에 디지털 그룹을 출범시키면서 디지털 협력 심화에 대한 공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디지털 정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서명을 한 후에 최종적으로 22년 12월 7일에 일본, 영국 디지털 동반자 협정이 최종적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1령 디지털 동반자 협정에 대해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반자 협정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 기술, 데이터, 디지털 규제와 표준, 디지털 전환 이렇게 4개의 분야에서 집중하여서 추진되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인프라 기술 측면에선 통신의 다양화, 그리고 사이버 보건력을 강화를 하고 반도체 공급에 양국이 공조하는 등의 세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한 국제적 흐름 개선과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개발 이런 것과 같은 데이터 혁신을 목표로 삼았고, 세 번째에서는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디지털 마켓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인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디지털 전환에서는 디지털에서의 정부 시스템 혁신과 디지털 기술의 편익을 공정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 협정의 경우 양국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3년간 움직인 끝에 이번에 최초로 장관급 동반자 협정을 이뤄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두 협정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선 먼저 어떤 이론을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해당 이론을 통해서 비교했을 때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외부 협상뿐만 아니라 내부 협상까지도 심도 있게 분석해서 비교할 수 있는 퍼트넘 2단계 이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협정의 2단계 게임을 각각 분석하면서 협상의 성격을 비교하고 분석해 봤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양 협정을 저희가 선택한 퍼트넘 2단계 게임 이론을 통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트넘 2단계 게임 이론에서는 2단계 내부 협상 게임의 난이도를 협상 시한의 성격, 그리고 내부 이해 관계자의 반응, 정치 사회적 이슈와 리더십, 내부 의사결정, 참여자의 수 이렇게 5가지의 결정 요소로 나누는데요. 저희도 이 5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각 나라마다 내부 게임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양 협정의 대략적인 내부 이사 관계도를 그림으로 개괄적으로 좀 나타내 봤는데요. 먼저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입니다. 보시다시피 본 협정인 USATTA는 양국 모두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대체적이었어서 이렇게 좀 플러스 표시로 나타내 봤고요. 근데 USATTA를 포함하고 있는 미일 무역 협정인 USATA가 양국 모두 좀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렇게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나눠봤습니다. USATTA가 USATA에 포함되어 있는 협정이기 때문에 USATA의 내부 관계가 이 USAT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서 이렇게 일단 나누어서 관계도를 만들어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나올 퍼트넘 이론을 이용한 분석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영국과 일본인데요. 영국과 일본의 경우 디지털 동반자 협정에 대해 모두 우호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슈화가 좀 거의 안 되기도 했고 자료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없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결과라고 생각하고 화면처럼 관계도를 그려가 봤습니다. 양측 정부와 언론의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서 저렇게 좀 물음표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따로 원으로 표시해 놓은 IT 업계의 경우 이제 영국에 있는 한 IT 업계에서 권장한 부분들이 실제로 좀 동반자 협정이 많이 적용이 되었다고 해서 저렇게 따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나올 디지털 동반자 협정 분석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퍼트너 미러를 적용해서 두 협정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무역 협정인 USA DTA입니다. 첫 번째로 협상 시한의 성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의 경우 디지털 협상 자체는 반발이 있거나 승자, 패자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협정 자체는 좀 동질적으로 판단이 되지만 USA DTA를 포함하고 있는 실질적인 협정인 미일 무역 협정 USA TA에서 보시다시피 자동차 관세 문제나 이제 농산물 협의 문제 같은 반발이 좀 심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따라서 일본 측의 경우는 미일 무역 협정의 사안이 좀 사안 성격이 상대적으로 이질적으로 좀 느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미일 무역 협정이 어려웠을 경우 디지털 협정도 좀 어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난이도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 측 같은 경우 미국 국내 법규와 이제 미국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봤는데요. 이로 보아서 승자, 패자가 좀 따로 구분이 없어 보이고 디지털 무역 협상에도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입장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또 미일 무역 협정에 관해서도 일본 측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동질적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는 쉬웠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내부 이해 관계자 반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디지털 무역 협정의 경우 큰 반발 없이 별 다른 반박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상대적으로 대칭적이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일 무역 협정에서는 자동차 관세 문제랑 농업계의 반발 같은 것들이 비대칭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상 시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일 무역 협정이 디지털 무역에도 영향을 조금은 끼쳤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미국 측의 경우 행정부와 미국 무역 대표부인 USTR이 디지털 무역 협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좀 보였고요. 연방기관은 미일 무역 협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TIA라는 미국 전기통신공업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공업회에서는 행정부를 지지하면서 USA DTA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일본과는 달리 대칭적인 반응을 좀 보이면서 상대적으로는 일본보다는 좀 난이도가 수월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슈화가 되었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본 측에서는 미일 무역 협정의 경우 이슈화가 상당히 된 걸로 보였지만 근데 그와 반대로 디지털 무역 협정 자체는 나와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일 무역 협정의 이슈화의 영향이 디지털 무역 협정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디지털 무역 협정 자체가 이슈화가 그리 크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좀 미미할 거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도 미일 무역 협정에 가려져서 디지털 무역 협정 자체는 신문사나 관련 기사를 거의 찾을 수 없었고요. 이슈화 측면에서도 이제 미국 또한 일본과 비슷한 난이도를 가졌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번째로는 리더십입니다. USA DTA와 USA TA 모두 아베 정권에서 추진했던 무역인데요. 일본 측의 경우 협정 당시 아베 내각 지지율이 평균적으로 좀 절반을 넘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일 무역 협정 자체를 아베 내각이 강력히 추진하고자 했기에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경우도 당시 트럼프 정권 시절 다국주의 무역 정책을 펼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리더십이 작용하여서 리더십으로 인한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좀 더 수월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두 나라 다 어느 정도 리더십이 강한 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참여자의 수입니다. 미국의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준이 쉬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국회 승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미국은 내부 의사결정 참여자가 일본보다는 좀 적고 일본은 그에 비해 좀 더 많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요소로 USA DTA의 2단계 게임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미일 디지털 무역 협정은 양국 모두 미일 무역 협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일본 측이 상대적으로 미국 측보다 2단계 게임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높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영일 디지털 동반자 협정의 퍼트노 미런을 적용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외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영국과 일본은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공통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디지털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단계 게임으로 넘어가서 분석을 해봤을 때도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상 시한 성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디지털 동반자 협정에 대해서 일본 측과 영국 측 모두 동질적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양국 모두 승자와 패자가 좀 섞여 있기보다는 동반자 협정 자체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거나 어떤 의무를 좀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부에 뚜렷한 패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내부 비준 난이도는 어느 정도 쉬운 편이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이해 관계자 반응인데요. 먼저 영국 측의 경우 국민 반응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본 협정이 주로 정부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기업들이나 국민들도 거의 소수이고 의견 반영이 좀 제한적이었던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나마 영국 측에서 동반자 협정을 지지하는 테크 UK라는 단체가 따로 있긴 했는데 이 단체가 주관해서 개최한 포럼을 통해서 각 국가의 내부 관계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조사하긴 했습니다만 이 자료만으로 전체적인 반응이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좀 나타내기는 어려워 보여서 우선은 부분적으로는 호의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측 또한 자료가 너무 없었는데요. 거의 언론이나 논문에서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다룬 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리 반응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을 거다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양측 모두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을 내부 이해 관계자 반응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이슈화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국 모두 언론에서 디지털 동반자 협정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좀 이슈화가 안 됐다고 보고요. 그나마 양국 IT 관련 잡지나 신문에만 살짝 실릴 정도였는데 이마저도 다루는 내용이 한두 줄 정도로 상당히 적었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이슈화가 거의 안 된 것으로 보아 난이도를 낮추는 데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국의 리더십입니다. 영국의 경우 정부 부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영국의 장관은 이제 부처 운영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독립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부처의 전문성이 좀 중대되고 독자적인 집행이 존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토의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본 측의 경우는 12월 협정이 있기 5달 전에 7월에 아베 신조가 이제 총기 피격을 당했었죠. 그와 동시에 참의원 선거가 그 당시에 있었고 후에 기시다 총리가 새로 당선이 됐어요. 일단 이런 국정 상황만 좀 보고 판단을 하자면 정세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아마 집권 여당의 이미지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후에 정권을 잡게 된 기시다 정부가 디지털 정부를 내세우면서 디지털 청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을 했고요. 예산도 역대 최대로 잡았었어요. 새로 선임된 고노다로라는 장관도 이제 좋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이로 보아서는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흔들렸을 거라고 보지만 협정이 다가오는 디지털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내부 의사결정 참여자의 수입니다. 먼저 영국 측은 주로 영국의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부 의사결정 참여자가 좀 어느 정도 적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 모두 난이도가
일단 영국의 난이도가 낮았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협정에 관한 이 협정에 참여한 기관이 디지털청, 총무성, 경제산업성 이렇게 세 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요. 기관이 세 개가 참여한 만큼 이제 하나의 기관이 협정을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협상 시한 자체가 시민단체 같은 다른 내부 집단들의 참여를 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의사결정 난이도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일본과 영국의 동반자 협정은 이제 본협정에 대한 내부 반응 자체가 거의 없기도 했고 이슈화도 잘 안 됐었기 때문에 USA DTA보다는 양국 모두 2단계 게임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까지의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A DTA의 경우 본 협정인 디지털 무역 협정 자체는 양국 모두 내부 반응이 긍정적인 편이었어요. 이슈화 자체가 미일 무역 협정에 비해서 잘 안 되기도 했었고 내부에 큰 반발이나 아니면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 USA DTA 자체가 이 미일 무역 협정인 USA TA를 체결하면서 함께 좀 체결했던 협정이기 때문에 미일 무역 협정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일 무역 협정의 경우 일본 측은 미국과 달리 농산계나 아니면 농업계나 아니면 자동차 업계 내부 반발 같은 것도 심한 편이었고 USA TA의 언론 이슈와도 어느 정도 상당히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USA TA 안에 포함되어 있던 USA DTA가 이에 영향을 받아서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일 디지털 동반자 협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화 자체가 거의 안 됐었기 때문에 자료가 상당히 적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측 정부와 언론이 반발하는 내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오히려 이 없다는 내용 자체가 긍정적인 반응이 아닐까. 부정적인 반응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국 모두 이슈화와 내부 반응이 뜨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USA DTA의 2단계 게임 난이도보다는 일령 디지털 동반자 협정이 쉬웠을 거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도 있었는데요. 먼저 1령 디지털 동반자 협정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USA DTA에 비해서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어요. USA DTA 같은 경우에는 이제 USA TA의 자료들이 어느 정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USA DTA에 끼친 영향들을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었는데 USA DTA도 자료가 부족하긴 했지만 1령 디지털 동반자 협정 자체는 진짜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언론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도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결과라고 생각해서 이슈화가 안 된 걸 거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 이걸 가지고 정확한 비교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트넘 이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론을 살짝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로 휘셔 유리 이론입니다. 퍼트넘 이론을 적용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USA DTA의 2단계 게임이 미일 무역 협정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일 디지털 동반자 협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조사로 봤을 때 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USA DTA 자체로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미일 무역 협정 때문에 미국 측이 일본 측에 상대적으로 강성 입장이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일본 측은 이제 당시 트럼프 정권의 눈치를 꽤 많이 보기도 했었고 동맹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동맹국과의 관계를 좀 어느 정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베 내각에서 어느 정도 연성 입장으로 무역을 좀 진행을 했던 걸로 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본, 영국의 경우는 두 나라 모두 이제 내부 반발도 심하지 않았고 서로 손해를 보는 것 없이 서로가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인 협상의 모습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퍼트넘 이론 적용을 위한 자료로 판단을 했을 뿐이고 이제 추후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자료들을 이제 바탕으로 휘셔 유리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USA DTA의 2단계 게임 난이도가 1령 디지털 동반자 협정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두 협정에 대해 휘셔 이론의 적용 가능성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USA DTA의 2단계 게임에서 일본 측의 이제 2단계 게임 난이도가 일본, 영국 디지털 동반자 협정에서의 2단계 게임 난이도보다 좀 더 어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USA DTA의 2단계 게임 난이도가 일본, 영국의 디지털 동반자 협정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았을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협정을 비교해 보면서 저희가 느낀 점은 하나의 협정은 또 다른 협정들과도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의 이론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적용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